재산증여공제 6억을 활용해서 지분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리고 소각을 하게 된 거죠. 과세관청에서는 부인하게 된 거죠. 근데 이번에 판례로 나왔던 5가지 네. 판례를 보면 네. 그 부분이 다 승소를 하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중소 중견기업 보수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임입니다. 자, 오늘은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이익소각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하정우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법인을 어느 정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통장에 이제 현금이 막 쌓여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생기고 또 기업은 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뭐 2가지로 구분해 보자면 네. 실제로 이익이 많이 난 회사들이 순이익이 매년마다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익잉여금은 계속 미처분 잉여금으로 쌓여 있겠죠. 아, 이건 좋은 경우네요. 좋은 경우죠. 네. 그런데 그거를 배당을 잘 모르시는 경우는 오랫동안 쌓였더니 나중에 그것이 세금 부담이 되더라는 걸 늦게 하시는 대표님이 계시고요. 네. 또 한편으론 네. 은행과의 관계 때문에 때로는 신용도의 문제나 아니면 대출을 더 좀 추가로 받기 위해서 네. 이런 경우 가공으로 이익을 만드는 경우가 부풀려 놓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꽤 많습니다. 이게 골치 아픈 경우인데, 그리고 이제 입찰이나 네. 공공기관이나 정부로부터 납품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익이 또 나지 않으면 그런 경우가 좀 발생을 하고는 있어요. 안 주잖아요, 일을. 그렇죠. 그러니까 만드는 거죠. 재무 상태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사실은 대표님들에겐 딜레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 이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으면은 생기는 대표적인 단점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잉여금이 많이 쌓였다는 것은 순자산이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청산을 하게 됐을 땐 실질적으로 그동안 쌓여 있었던 미처분 잉여금은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될 배당의 그렇죠. 몫이었죠. 그래서 배당 의제가 발생을 하게 됐고요. 그걸 만약에 회사를 M&A 해서 지분을 양수도하게 된다면 네. 그것은 이제 세금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시게 되는데 그게 차익이 3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25%, 20% 정도의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일 적은 편이죠. 네. 그러다가 이게 양수도가 사실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진행을 많이 해봤지만 중소기업은 특히. 네, 90%까지 갔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러면 결국 자녀한테 증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증여는 상속을 되면 해야 되죠. 증여 상속은 누진세가 표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50%까지 육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쌓여놨다가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에 자녀에게 50%의 증여세를 물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이 미처분 잉여금이 쌓이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를 통해서 자산도 형성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현금으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미처분 잉여금 많이 쌓이는 것을 좀 주의하면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일단 급여를 잘 조절하는 거죠. 급여와 상여를 매출은 굉장히 좋은데 작은 급여를 받는 대표님들이 계세요. 맞아요. 500만 원도 못 받으시는 경우라면 적정선의 급여도 필요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좀 필요하고요. 필요에 따라선 거예요. 네. 그리고 배당을 좀 하시는 것을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려면 혼자서 100%라면 2천만 원뿐이 못 받으시니 맞아요. 주식 분산은 꼭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배당.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정부에서도 좀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 자녀 법인이 그 회사 지분을 약 20% 30%만 가지고 있어도 비용 처리를 약 80%까지 빼주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차등 배당 내지 법인 주주 배당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녀 법인을 들고요. 활용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말씀하신 대로 세율이 뭐 작게는 한 3, 4%에서 많아도 20% 초반이면 네. 10억대 이상의 퇴직금을 가져가셔도 그렇죠. 상당히 적은 세율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그걸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정관에 이제 퇴직금 규정을 좀 만들어 놓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본거래,
요새 이슈가 많이 됐던 회사의 지분을 양도하고 네. 소각시키는 방법 내지는 자사주 보유하는 형태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네. 말씀드려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저희가 급여 배당 뭐 퇴직금은 특히 많이 들었고 한동안 좀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자본거래 중에서 자기 주식과 이익 소각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익 소각이나 자기 주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 이 자기 주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하는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소각 목적으로 할 때 좀 다릅니다. 이걸 네.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네. 이런 거를 한번 딱 짚어 주십시오. 어떻게 다른지. 일단 이슈가 됐던 소각 목적으로 했을 경우는 소각을 했었던 주주에게 네. 의제 배당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배당 소득세가 발생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취득가액이 좀 낮았다면 그렇죠. 낮았다면. 거기에 따른 배당 세금이 굉장히 많게 나올 수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대표님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의 형태를 통해서 소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고요. 네. 보유 목적이라 하면 회사가 보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내복지금의 출자도 하고 직원들에게 스탁 옵션이나 스탁 그랜트 같은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 또는 네. 다른 타인에게 그 지분을 팔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 들어가는 것이고요. 네. 그때는 주주가 내는 세금은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그 차액이 3억 이하일 땐 20%, 이상일 때는 25%. 그래서 필요하다면 네. 배당세가 더 저렴한지 아니면 보유 목적의 양도세가 저렴한지를 한번 네.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그 큰 주제인 이 좀 한동안 이슈가 됐던 네, 이익 소각에 대해서 한번 네네, 그 사례와 판례가 좀 나왔다고 해서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표님이 처음 취득하고 계실 때에는 자본금을 출자할 때였으니 굉장히 낮았을 때겠죠. 그렇죠. 대표님이 지분을 소각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세금을 내야 되는 거라서 최근에 대표님들이 배우자에게 재산증여공제 6억을 활용해서 그렇죠. 지분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럼 취득가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주었던 증여 가액이 취득가액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네. 이제 한 달, 짧게는 며칠 만에 회사에다 다시 그거를 팔았습니다. 네. 그리고 소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배우자에게 소각에 따른 의제 배당이 발생을 했는데 네. 한 달 만에 갑자기 주식 가치가 높아지진 않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금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이거를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부인하게 된 거죠. 그림처럼 이 부분을 부인하게 되고 아니다. 이건 애초에 대표이자 최대주주 증여하려고 해서 대표님이 직접 법인한테 직접 양도한 거로 맞아요. 그래서 소각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의제배당에 그동안 못 냈던 가산세까지 해서 맞아요. 종합소득세를 새로 부과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래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해서 이제 소송이 걸리게 됐고요. 네네. 상당히 많은 소송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네. 이때 그 과세관청에서 그 근거로 들었던 건 네. 국세기본법의 제14조 실질 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요 표에 잠깐 보시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귀속이 명일 뿐 네.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었을 때 그 귀속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이 실질 과세인데요. 사망에 보면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 실질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그렇죠. 것으로 보거나 이에 따른 행위로 판단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그렇죠. 근거를 갖게 된 겁니다. 그죠. 네. 야, 그러면 이거는 세무당국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네. 그러면은 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복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걸리게 됐고요. 네. 납세자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원고가 네. 배우자에게 증여 및 양도한 것은 원래 법적으로 있는 적법한 행위였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납세자가 선택하는 거래 방식 중에 본인이 스스로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고 네. 증여 및 양도는 거래 형식과 실질 간의 괴리가 없다는 겁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
배우자에게 증여했고 네. 배우자가 증여한 지분을 소각해서 네. 그 돈으로 채무를 갚았거나 또는 분양권을 샀거나 네. 자산 증식을 위해서 배우자가 활용해서 쓴 돈이 네. 그건 실질적으로 그 배우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냐라고 요구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부당하게 볼 이유가 없으니 과세관청에서 얘기했었던 실질과세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네. 지분을 증여를 하면 네. 그럼 이분이 주주잖아요. 그 네. 주주로서 또 실질적인 행위나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받은 후 며칠 내지 한 달 만에 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제대로 했느냐 부분도 여지가 있었는데 네. 근데 요번에 판례로 나왔던 5가지 네. 판례를 보면 네. 대체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기 안에 증여 후 소각이 이루어져서 과세당국이 그거를 타겟으로 이제 세금을 매기게 됐는데 그 부분이 다 승소를 하게 된 거죠. 법원의 판결은 네. 이 사건의 증여가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과세관청 입장하고 다르게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네.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 관계는 존중받아야 된다. 음. 그리고 여러 단계 거래를 거쳤다 할지라도 네. 그 증여받은 대금이 네. 현금이든 주식이든 결국에는 증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귀속하고 쓰여졌다면 실질의 문제는 부합한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결과적으로는 납세자도 배우자 간의 10년간의 증여 재산 공제에 대한 부분을 네. 써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활용한 거죠. 네. 그래서 그만큼에 대한 손실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한번 증여하고 소각이란 여러 단계를 거쳤다 할지라도 네. 그걸 가지고 실질이 아니다 여부를 따지는 건 부당하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 네. 공교롭게도 짧은 시기 안에도 그렇게 이뤄진 것까지 됐다면 사실상 제대로 된 컨설팅한 분들은 그 주주로서의 권리나 그렇죠. 모든 행사들을 다 하느라고 2, 3년간 배당도 받고 맞아요. 주주총회 참여도 하시고 맞아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크게 안도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고요. 이번에 승소 판결이 났지만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할 점 몇 가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과세관청에서는 증여 후 법인으로 양도하는 그런 시점이 얼마 되지 않는다. 몇 개월 내에 이루어진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요. 소각하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증여받은 배우자가 소각 과정에 대해서 일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좀 주목해서 과연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됐느냐 부분을 많이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점을 종합해서 주의를 하자면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했는지 그리고 배당이나 주주총회 등에 참여했는지 과정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주주의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소각하는 시점입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라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은 드리고 그 사이에 배당도 받고 이런 권리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과세관청도 그 문제를 삼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좀 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주식을 예를 들어 1000주를 증여를 했다면 1000주를 다 소각하는 것보단 텀을 두고 가격도 좀 다른 가격일 때 소각을 시킨다는 부분이나 주식 수도 조금 조정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1000주 중에 600주 정도는 먼저 소각을 한다거나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증여받는 분, 그래서 소각하는 그 당사자도 이 사실들을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소각된 그 대금이 소각한 당사자에게 귀속돼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주의하셔서 돈을 받아서 소비대체 약정을 쓴다는 요식행위나 아니면 돈을 빌려준다거나 그런 방식이 아닌 직접 그것을 사용하고 수취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의사항들은 사실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런 만큼 이거를 전문적으로 했었던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를 통해서 이익소각이나
이익금 환원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판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표적인 이익 소각한 사례가 있으실까요? 네. 이 회사는 안산 소재에 있는 자동차 관련된 제조업이었습니다. 네네. 주식 지분은 대표님 80%, 직원 두 분이 10%씩 실제 보유하고 있었고요. 네. 기업 가치가 56억인데 미처분 잉여금이 71억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네. 근데 아까 업종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내연기관과 관련된 회사라 향후 사업이 안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청산을 해야 되겠죠. 아, 청산을. 네. 그러다 보니 일단 대표님이 지분이 많으세요. 근데 기업 가치도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조금 지분을 자녀, 가족한테 분산할 필요가 있는데 맞아요. 배우자이간 6억의 어떤 기준이 있지만 자녀에겐 작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좀 낮추는 작업 이후에 증여하는 방법을 하나 좀 찾아보도록 했고요. 실제로 가족 중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 직원으로 되어 있어서 임원으로 등재해서 충분히 더 많은 퇴직금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설계를 좀 해드렸고, 또 대표님이 이와 관련된 개인 보유도 특허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매출에 그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받게 됐고, 네. 그럼에도 71억은 꽤 높은 금액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직원한테도 배우자 증여 후 소각을 하면 본인들도 나중에 나갈 때 네. 세금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동의를 하셔서 배우자한테 증여 후에 소각하는 것을 활용을 했고요. 대표님도 하고 직원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기업 가치는 많이 떨어질 거고요. 네. 이익도 줄어들게 되면서 기업 가치가 떨어진 만큼에 대한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그렇죠. 활용해서 가족한테 분산을 하고 나중에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지분만큼은 또 가족들이 배당을 통해서나 그렇죠. 각종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좀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청산하는 기업이 요즘은 좀 많이 있나요? 요새 산업의 변화로 인해서 네. 앞으로 전망이 좀 밝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청산을 밟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있었던 자산을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임대사업자, 임대법인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네. 추천드리고도 있어요. 우선 이익이 나 있는데 향후 미래에 발전 가능성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그냥 청산을 하고 아니면 다른 임대법인이나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네. 이때 알아야 될 건 네. 대표님도 1, 2년 안에 이 이익금을 다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하시는데 있죠. 네. 세금 50% 가까이 내시고 빼시면 되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우리 회사의 좀 장기적인 전망으로 제가 제안한 건 7년에서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잉여금을 최소화하는 과정 그런 절차를 좀 밟게끔 했었고요. 네. 필요하다면 부동산 임대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사실은 네. 권해드렸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단기간에 빼는 거는 세금을 그냥 다 내는 것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좀 내가 청산을 한다고는 어쨌든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좀 네.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면 좀 길게 보고 네. 최소한 5년 이상은 좀 바라보고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미처분 잉여금이 많을수록 그런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 네. 잉여금을 정리하는 것 중엔 가지금하고 좀 관계가 같이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회사는 물론 현금도 많았지만 예를 들어서 네. 현금은 없는 미처분 잉여금만 많이 쌓여 있는 회사 맞아요. 그 중에는 가지금이 많아서 그 금액이 금액인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걸 해결하는 것도 잉여금의 환원 과정과 좀 비슷하게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전북에 있는 인쇄 출판하는 회사였고요. 네. 대표님이 51%, 네. 친지가 17% 형님입니다. 그리고 법인, 자녀가 세운 법인이 12%, 자녀들이 20% 정도를 나눠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기업 가치는 61억이고 미처분 잉여금은 71억인데 네. 문제는 가지금이 19억이 있습니다. 19. 자녀 법인을 세우는데 그 비용들이 대표님이 꺼내서 쓰게 됐었던 거죠. 네. 상당 부분이 부담이 됐었는데 네. 이 회사의 경우는 잉여금 중에서 퇴직금을 활용을 해서 가지금을 해결하고 잉여금을 줄여나간 방식을 취했어요. 이 대표님은 지금 무주택자셨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는 요건 중에 그러네요. 무주택자가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중간 정산을 했더니 한 15억 정도를 오. 20년 된 회사였고요. 대표님이 네. 가지금 이자 내느라고 급여도 3억 가까이를 받고 계셨어요. 네. 퇴직금 굉장히 많았습니다. 엄청났네요. 네, 그걸로 정리를 하게 되면 또한 이익소각 그리고 자녀법인의 지분이 참여되는 것 그리고 네. 그걸 통한 배당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튼실해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겠죠. 이제 쌓여있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쌓이지 않게 적절하게 관리도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해결 방안 중에 하나가 이익 소각이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로 한동안 사용하기를 좀 꺼려 했었는데 네, 오늘 좀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확한 규정과 절차를 지키면 음.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어떤 자본거래나 이런 법인의 이익금을 환원하는 과정들은 오랜 기간 동안 처음 그 일이 벌어지면 과세당국과의 세금 문제로 이런 홍역을 치러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네. 비가 온 후에는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꼭 이런 일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렇죠. 매는 맞는 게 낫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슈가 있었던 만큼 또 경우의 수도 많으니까 네. 좀 전문가를 통해서 확실히 도움을 받아서 이익 소각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